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13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담임 목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교인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는 사실관계를 일부 시인했었는데 돌연 태도를 바꿔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쇼핑몰 사이트에서 모델을 구한다고 해 지원했더니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폐업한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 벌인 일이었는데 쇼핑몰 관계자도 아니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말이죠. 시간은 너무 없어가지고요. 바로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사망자가 모두 남성들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극단적 페미니즘을 표방하는 한 여성 커뮤니티에선 이걸 두고 낄낄거리고 있더군요. 제보 사진인데요. 자, 보시면요. 예. 자, 보여주시죠. 사람들이 볼링핀처럼 쓰러졌다면서 그 참사일을 볼링절이라고 부르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일까요? 아니, 인간이긴 맞는 걸까요? 맞긴 한 걸까요? 도대체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가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출연자 소개해보겠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자,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소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 조지아 시골 마을 살아요. 3년간 재택하면서 아침마다 사반 받는데 이직하면서부터는 주말 몰아보기 하고 있네요 하신 클로이 남님. 자, 용인시는 오후 1시부터 저수지 방류한다는 안내 문자를 세상에 오후 1시 1분에 보내면 어쩝니까? 예? 단 10분이라도 미리 보내야죠 하신 이춘호님. 자, 서울 역삼동 한화 진넥스빌 삽니다. 마트에서부터 끌고 왔는지 세상에 카트를 버젓이 저렇게 문 앞에다가 갖다 놨어.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왜 저러고 사니 하신 홍길동님. 자, 지난 27일 오후 3시쯤 인천 주안 일동입니다. 세상에 골목길 통행로 입구에 저렇게 주차를 해놓고 그 옆에 있는 가구점 구경을 갔어요. 예? 차 안 빼 지금. 도대체 면허를 어떻게 딴 걸까요 하신 오종진님. 세크라멘토의 남상구님. 박정아님, 김진감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추르고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시청역 역주행 커지는 의문입니다. 시청역 역주행 참사 오늘도 사고 현장 주변에 많은 시민 추모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더군요. 자, 역시나 중요한 건 가해자인 운전자 말처럼 급발진이냐 아니면 운전 부주의에 따른 풀 엑셀이냐 이 문제일 텐데, 자,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가해 운전자 차 씨는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입니다. 동승했던 아내는 참고인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붕 뜨는 느낌으로 차가 빨리 나갔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날아가다시피 달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 씨 부부가 놀란 듯이 어어하는 음성과 동승자인 아내의 비명만 남아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급발진 의심사고 블랙박스에는 차가 이상하다, 브레이크가 먹통이다, 이런 당황한 목소리가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일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고 전 부부싸움으로 홧김에 엑셀을 밟은 거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고요. 맞아요. 호텔에서부터 싸웠고 호텔 CCTV에도 고스란히 있는 걸로 안다, 이런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와 아내 간 갈등 상황은 블랙박스에 담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의 수사 브리핑에서는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나와서 턱이 있는 출입구 쪽에서부터 과속한 걸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차량이 역주행할 때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즉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러네요. 또 차량 기록 장치 EDR 분석 결과가 중요한데, 자체 분석 결과 가해자는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은 걸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즉 사고 직전 엑셀을 강하게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고 1차로 판단이 된 겁니다. 하지만 EDR 데이터만으로는 급발진을 확정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과수의 차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 차 씨를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을 한 상태입니다.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또 택시 급발진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오후 5시 18분쯤이었는데요. 70대 택시기사가 몰던 차량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돌진을 해서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차량은 구급차와 병원 벽면, 또 다른 차량 한 대와 부딪힌 걸로 파악이 되는데 중상이 1명, 경상이 2명입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경상 1명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진상 손님을 신고했는데 점점점. 자, 사방 가족의 황당하고도 억울한 사연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사장님한테 잔뜩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자, 아이고 그러지 말어. 막 가족들이 말려도 계속 성질만 부리죠. 한참 어린 놈이 어디 손님한테 눈을 부라려 하면서 막 지금 가족들이 말리는데도 계속 뭐라고 하죠. 자, 갑자기 삿대질도 모자라서 갑자기 이제 사장님 쪽으로 가더니 목을 팔로 팍! 아이고 지금 보셨죠? 자, 당연히 사장님 바로 저 일 있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저 손님 폭행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가족들이 말려도 사장님을 때립니까? 자, 지금 지난 5월 26일인데요. 부부하고 아들과 딸 2명, 5명의 가족이 이 식당에 식사를 하고 하는데 여기 뭐냐면 무한 리필점이고요. 좀 음식을 남기면 규정상 한 1만 원 정도 벌금 같은 과금 같은 걸 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본인이 시켜놓고 볶음밥 먹지 않겠다고 하면서 아까 시비를 좀 재료를 물으라. 시비를 걸었던 것 같고 주인 입장에서는 그 가금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마자 시비를 걸면서 싸움을 했던 상황인데 실제로는 술에 좀 취했습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지금 주인이 50대 이상이거든요. 근데 60대 정도 좀 더 되는 사람이 아이고. 너만한 아들이 있다. 근데 그것도 알겠죠. 그럴 수가 없겠죠.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폭행을 행사했고요. 결국은 맞은 제보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폭행죄로 입건했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60대 손님이 50대 사장님한테 너만한 아들이 있다 이러면서 때렸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폭행 피해자 사장님이 공소장을 봤더니 가해자, 그 피고인 인적사항을 보고서는 이 사람 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은 제보자분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공소장을 받아서 저기에 이제 저 사람에게 내가 소장을 보내야겠다는데 저기 숫자 보시면 81로 중력번호가 시작을 하죠. 예. 그러니까 너만한 아들이 있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81년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40대 중반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자분이 법원에도 연락해보고 검찰에도 연락해봤는데 서로 우리는 모른다, 나와 있는 대로 했다 뿐이고 경찰서에도 연락을 했더니 담당 형사가 그 CCTV 다 확인하고 다 법대로 다 처리했는데 왜 야단이 하면서 오히려 짜증을 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60대 손님이 벼랑간 40대로 60대인지 모르죠. 60대로 보이는. 왜냐하면 저기 자녀들도 있잖아요. 저 남성의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40대 중반이면 저렇게 큰 자녀들이 있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실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공소장에는 저 사람이, 그러니까 공소장에 81년생의 남성이 폭행을 저질렀다고 해서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이 피해자분은 혹시 저 실제로 자신을 공격한 사람의 뭐 친척이나 지인이 대신 출석해서 이렇게 덮어 쓴 거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같은 별도의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흔적을 증거를 찾으실 수 있으면 도저히 못 참으시겠다 싶으면 그걸로 고발을 또 해보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간 큰 좀도둑입니다. 제보 영상 보시죠. 자, 늦은 새벽 한 남성이 빨래방 내부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살핍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더니 말이죠. 자, CCTV 앞에 서서 대범하게 정면샷을 빵! 나 오늘 좀 멋있는데. 자, 뒤돌아선요. 문 닫힌 카페 블라인드를
슬쩍 상태를 살피고는 이번엔 또 연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또 꼼지락꼼지락 뭔가를 막 개봉을 하려는 시도를 하죠. 여긴 글렀네 하고 나가는 듯 하더니 나가려고 하더니 다시 슬금슬금 백스텝을 밟고 또 뭐가 블라인드를 휙 열어져 치고 냅다 그 안으로 꼬고 예. 자 잠시 또 나왔어. 왜 이렇게 자 서둘러 도망을 갑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대한민국 법이 너무 좋아. 이런 놈들 얼굴 죄다 블러 처리를 해주니까 아주 그냥 CCTV 앞에서 대놓고 증명사진을 찍습니다. 맞습니다. CCTV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앞에서 뭐 전혀 녹화되고 있는데 알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을 이어가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 지난 6월 9일입니다. 저 빨래방 옆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블라인더가 쳐져 있는데 글로 침입을 한 다음에 돈은 한 7, 8만 원 정도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휴대전화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CCTV 계속 찍히고 있고 본인도 찍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뭐 찍어봤자 어차피 얼굴 안 나올 건데 그러니까. 사건 봐서 앞만 보도해봐라 나오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혀 거리낌 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보자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경찰에 신고한 지 좀 오래됐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뭐겠습니까? 우리 사건 반장에서 얼굴 한번 공개하면 내일 잡힙니다. 네, 바로 잡혀요. 1시간 지금 뒤에. 당장 그러니까. 30분 내로. 맞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시민의식은 어디에? 자, KTX 이용하시다가 황당한 걸 목격했다는데요. 사진 만나보시죠. 자, KTX 열차 그것도 특실 아닙니다. 좌석 그물망에 꽂혀있는 하얀 물체 바로 옆자리 승객이 놓고 간 아이 기저귀. 자, 그런데 뭔가 뭉쳐있는 느낌 또 구린내 스멜 그렇습니다. 이미 사용한 아기 덩 기저귀. 자, 교수님 제가 저거 덩 기저귀 버리고 간 사람 심리를 대변해 볼게요. 어머머머머머 KTX 특실 요금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 거 하나도 못 치워줄 거면 돈을 왜 그렇게 비싸게 받아. 아이 진짜 웃겨 보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진짜 그런 생각이라면 진짜 답이 없네요. 제 생각에는 아이 거다 보니까 그냥 뭐 내가 지금 아이도 안아야 되고 손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이 정도는 좀 치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요. 이 제보, 오늘 제보는 아닙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사진이었어요. KTX 특실이었고, 조기 이 엄마는 12개월이 안 되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는 데리고 나가면서 기저귀는 이렇게 그물에 놓은 건데 쓴 기저귀라고 해요. 자기 아이의 뭐 물건이고 자기 아이의 어떤 배설물이라서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생각 못했을 수 있는데 남들에게는 사실 그거 그냥 배설물 쓰레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쓰신 분도 그 엄마 가방은 명품이던데 정말 시민의식은 최악이다라고 남기셨다고 합니다. 가방이 명품이었구나.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옷 좀 입어요, 그대. 집단지성의 판단. 네, 아들 앞에서 맨몸으로 다니는 아내 때문에 화가 난다는 남편의 사연인데요. 이 사연자 부부에게는 올해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아내는 결혼한 후부터 지금까지 샤워를 하고 나올 때면 항상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맨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또 샤워하는 도중에도 문을 열어놓고 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는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자는 아들이 점점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행동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도 했지만 여전히 맨몸으로 집안을 활보한다고 합니다. 하루는 중학생이 된 아들이 아내가 샤워 중인 화장실 문에 노크를 하면서 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걸 보고 불편해하는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아들과 마주하면 성적 가치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옷을 입고 나와줄 걸 부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내는 아들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했고 매번 이 문제로 다투기만 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포기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고등학생이 된 지금 여전히 아내는 매일 샤워하고 난 뒤에 맨몸 상태로 집안을 활보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춘기 때 잠깐 불편해하던 아들도 이제는 익숙해졌는지 아내가 샤워 중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둘이 대화까지 나눈다고 합니다. 아들 앞에서 자꾸 맨몸으로 다니는 아내 이대로 괜찮은 거 맞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보자 사연자 남편분이 오늘 새벽에 저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편입니다. 여보, 상희야, 당신 진짜 왜 이래?
아이 아무리 암만 당신 아들이어도 지훈이도 이제 어른이야. 여기저기 털난 것 좀 봐봐 저 녀석. 당신이 여탕 데리고 가던 그 꼬마 녀석 아니라고. 그리고 며칠 전에 지방에서 야동 보다가 나한테 걸렸어. 제발 당신 처녀 때 이러지 않았잖아. 그때 나보고 맨날 돌아앉아 있으라고 그러면서 옷 갈아입었잖아. 제발 그때로 돌아가자 동그라미. 좋습니다. 이 구도 좋아요. 다음 아내예요. 예. 어머머머 이 양반 진짜 웃겨. 지훈이가 어디서 나왔는데 내 몸에서 나왔어. 내가 물고 빨고 해서 다 키운 녀석이야. 아니 지훈이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왜 당신이 더 난리야. 하여간 지가 맨날 그런 생각만 하니까 지 아들도 그런 줄 아나 보지. 아우 정말 별꼴이야 진짜 X입니다. 예. 일단 교수님부터 달려볼게요. 네. 저는 이 어머니도 충격이고 양 변호사님도 충격입니다. 진짜?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요. 네.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0살 미만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 이해를 조금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16세예요. 전 정말 수백 명의 엄마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경우 처음입니다. 세상에. 네,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이를 정말 내 몸으로 낳았고 나와 한 몸 같고 정말 부끄럽다, 뭐 창피하다 이런 경계가 없는 그 사이인 건 맞는데요. 이 집안은 사랑을 주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이가 이성과의 신체적인 거리를 얼마큼 둬야 될지, 이성과의 경계는 어떻게 둬야 될지,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이라는 그런 감정적인 거는 어떻게 할지, 이성적인 어떤 연애 기술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만 5세 정도 되면 그 엄마가 남자아이 데리고 목욕하는 것도 좀 거리를 두라고 하고 그냥 아이들 머리 정도 씻겨주고 등 씻겨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아이들이 6, 7세 정도면 성적인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 사랑하는 것과는 분리해서 요거는 정말 아들에 대한 교육에서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요. 습관입니다. 습관. 저도 조금 그랬었어요. 집에 있으면 딸 모욕하고 이렇게 샤워하고. 근데 이제 따님 딸이 있는데 딸이 아이고. 이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 들어갈 무렵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때까지 그러고 다녔어? 그러니까 뭐 계속 그런 건 아닌데 어디까지 봤어? 계속 저는 이제 저 정도로 완전 알몸은 아닌데 약간 제가 편하게 저는 본인의 이기심이에요. 이거는 뭐 사랑도 아니고요.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막 뛰어댕기고 빨리 가서 그냥 옷 갈아입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가 뭐 모르든 알든 간에 이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요.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습관 버리고요. 최소 옷은 좀 입으세요. 예. 자, 이상한 남자 양지열 변호사. 일단 저도 뭐 이게 적절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많은 일들이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국가나 사회나 문화에 따라서 집안 내에서 가정 내에서 노출이라는 게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곳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사연자분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10살도 안 된 한 7, 8살일 때 만약에 그랬다라면 저도 그만하시라고 말리고 싶어요. 근데 이미 그 시기를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와서 또 이거를 거스른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박상희 소장님이 말씀하신 뭐 성적 정체성이라든가 이 어떤 습관이 잘못된다든가 그거는 16살 고등학생을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 시기는. 그러니까 잠깐 중학교 때는 고민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는 다 아들도 극복했을 나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아들이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6살이면 제 2차 성징 상충기의 정점입니다. 지금 성적으로 다시 한번 정립되고 있는 이 16살 고1의 애한테 16살이면요, 과거에는요, 성춘랑 이몽룡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아세요? 16살에 결혼했어요. 안 돼요. 지금 야동 보는 나이입니다. 네, 성적으로 로미오와 줄리엣도 야동은 나이 들어도 봐요. 야동을 봤는데 그때부터 그 시작하는 몸을 것뿐이에요. 박 변호사님 가만 계실 거예요. 팬티도 좀 입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자, 아니 뭐 백다희 아나운서 뭘 그렇게 혼자 그냥 뚫어져라 보고 있어. 댓글을 좀 아내 편인 댓글을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서 네.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빈님, 다 떠나서 같이 사는 남편이 싫다는데 왜 안 받아들여주나요? 이기적이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경환님, 저도 그랬었는데 자식이 크면 기본은 지켜줘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난공볼링님은 어머니가 가족이랑 잘 지내시네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딱 하나 있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남양주 사시는 한 선생님 보고 계시죠? 초딩 따님 때문에 최근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요. 지난 26일 한 무인 문구점에 가서 이 녀석이 계산을 않고 물건을 그냥 갖고 갔다가 CCTV에 딱 걸렸단 겁니다. 가게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고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피해 보상 다 해주셨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무인 문구점 외벽입니다.
자, 물건을 훔쳐간 아이들을 박제해서 죄 저렇게 일종의 어떻게 현상수배 전단 같은 걸 붙여놨다는 거죠. 한 선생님은 아이 잘못이란 걸 알지만 조금은 속상했던 모양이에요. 모자이크도 하지 않은 아이들 얼굴을 붙이는 게 맞는 걸까 싶으면서도 오죽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하고요. 가족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 1000여 명의 성도를 둔 안산 성광교회의 현종남 담임 목사입니다. 최근 이 담임 목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 더 나아가서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목사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데요. 대체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경기도에 있는 안산 성광교회 현종남 담임 목사. 자, 기독교 매체에서는 이미 실명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목사라는 이 직업 자체 성직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보다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이니만큼 저희가 일단 얼굴과 실명 그냥 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인이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라고 해요. 자, 그런데 현 목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런 주장을 피해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는 이 현 목사가 그 교회에 담임 사역을 맡기 전부터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현 목사의 그 딸과도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 13년 전에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아버지처럼 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정말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서는 그 교회도 떠났고 굉장히 그 이후로도 자책감이라 죄책감에 본인이 시달리셨다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그게 더 심해진 게 지금까지도 이 현 목사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또 많이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보자가 교회를 떠나기까지 그리고 떠난 이후에도 오랜 시간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자, 그때로 돌아가 보죠. 13년 전 말이죠. 네, 제보자는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지는 못하지만 당시 썼던 일기장 등을 토대로 유추를 해보면 2011년 9월 19일 월요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즈음 현 목사는 같이 여행을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제보자는 이 현 목사를 굉장히 신뢰했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날이 좋으니 교인들이랑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가볍게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몇 번 가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목회로 힘들어서 안식 삼아 가고 싶다. 바람을 쐬고 오자. 방은 2개 잡는다. 이렇게 계속 거듭 권유해서 거절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도 물론 고민했지만 친구 아버지이자 목사이기 때문에 의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현 목사가 여행을 한번 취소를 한 적이 있어서 심리적으로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여행이구나 싶어서 가볍게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제보자는 현 목사의 제안으로 부산에 1박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하지만 방은 애초에 말했던 2개가 아니라 1개였다고 합니다. 자, 2개인 줄 알았는데 1개였던 그 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가까이 와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그러고 이제 저를 누워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입맞춤을 하기 시작하셨고 제 몸에도 막 이렇게 손을 대셨는데 친구랑 친구의 언니 이름을 대면서 알게 되면은 어떡하냐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너가 이렇게 말해준 덕분에 이거를 멈출 수 있었던 게 참 은혜로 고백해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자 교수님. 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어쨌든 여행을 가서 이제 한 호텔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계속 가까이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제보자께서 그 딸 친구라고 했잖아요. 그 딸의 이름을 대면서 그 딸이 알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계속
뿌리쳤대요. 근데 뒤에서 이제 껴안았고 그다음에 이제 속옷 차림으로 가까이 왔고 뭐 계속 그랬더니 이 제보자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친구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알면 어떠냐, 어떻게 하냐, 친구를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추행을 멈췄다고 합니다. 추행을 멈추면서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맙다. 나중에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말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보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그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계속 연락이 왔지만 수신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자, 13년이 흘렀습니다. 이 일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한 언론에서 취재를 했어요. 기사도 나왔습니다. 자, 관련해서 현종남 목사 뭐라고 했는지 기자와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럼 이 기사 내릴 수 있어요? 응? 기사는 내릴 수 없고요, 목사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 저기 딸 친구거든. 친한 친구고. 예. 물론 사실은 맞아요. 만났대. 그냥 예. 여행만 갔다 온 것 뿐이고. 예. 예. 일단 잠깐 내리고, 응? 예. 내가 중대한 여기 장로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일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예. 사실이다. 내가 고백할 거고요. 예. 자, 박 변호사님 예.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행 간 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성폭행은 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또 그 피해자가 누군지 알고 그 피해자가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맞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기사를 좀 내려달라. 이거 내 기사 내가 고백했으니까 이제 기사 잠시만 내려주면 만약에 안 내려주면 나는 끝난다. 이런 보도가 나간다면 내가 목회 활동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일단 잠깐 내리고 나중에 다시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기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사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이 현종남 목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교회 이 강단에 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주일 설교에서 나온 워딩입니다. 그 장면 직접 보시죠. 이제는 새로 회심하는 바울처럼 옛날 현종남 이름이 아니라 개명하여 현종남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옛날에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과오를 범했던 어떤 죄를 범했던 그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잖아. 과거를 따지지 말고 과거가 어떻게 됐던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고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회심의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사도 바울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유대교를 되게 믿으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나중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환골탈태했던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네. 전 이 딱 대목 들으니까 영화 밀양에서 그 전도연 씨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유괴범을 면회 갔을 때 용서해 주려고 갔는데 네. 이미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어. 네. 약간 그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자기를 용서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을 자신한테 빗대면서 회심한 바울처럼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회심해서 옛날에 현종남이 아니라 개명한 현종남으로 살겠다. 그리고 어떤 죄를 범했던 그건 주님이 다 이미 용서해 주셨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뭐 피해자의 마음이나 뭐 외부의 판단은 지금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인은 그런 마음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건 반장 제작진과의 서명 문답에서 앞뒤 말 자르고 기사화한 것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사악한 계략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13년 전에 일을 지금 해와서 보도한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사 형사상 법적 조치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은 주장 대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데 양 변호사님 뭐가 됐든 이 현 목사 본인이 처음에는 인정하는 듯 했다가
이렇게 좀 바뀐 뉘앙스가 바뀐 거잖아요. 아까 들으신 것처럼 취재하는 기자에게 본인이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해 목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고 나서 교회가 굉장히 혼란에 빠질까봐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그 대신에 기사를 내려주게 되면 교회가 안정될 테니까 자신을 희생하려고 해서 기자에게 그렇게 말했던 건데 그게 실수였다라고 지금 현 목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교회 주보라든가 다른 일지 같은 걸 보면 그때 뭐 장모님 병원문화를 갔다든가 아니면 저녁에 또 다른 세미나 같은 게 있어서 나는 알리바이가 다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도 제보자는 그거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제보자에 따르면 보도가 나간 당일날 저 현 목사의 아내도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보자는 그 아내 연락도 안 했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전화번호도 저장돼 있지 않았는데 보도 당일날 저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보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부부가 알았지 않았냐. 그 알고 있었다라는 걸 보이는데 제보자 주장은 그거예요. 지금 현 목사는 나는 부산에 간 적도 없다, 알리바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산에 갔다고 제보한 자기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또 자기는 제보자분은 의아하다고 하십니다. 지금 아무튼 이 뉴스앤조이 기독교 매체에서 보도한 이후에 많은 또 그 교회 교인들이 현 목사의 설교를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는 예배 방해죄로 고소하겠다는 또 그런 입장도 밝히고 있다고 해요. 자, 아무튼 이게 지금 좀 뭔가 좀 조사가 있겠죠. 그걸 좀 더 지켜보고 다시 한번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쇼핑몰 사이트에서 모델을 구한다고 해 지원했더니 노출 사진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폐업한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 벌인 일이었는데 쇼핑몰 관계자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제보 사건이죠? 네, 제보자는 20대 여성입니다. SNS를 보던 중에 어릴 적 알고 지내던 지인이 온라인 쇼핑몰에 피팅 모델을 구한다 이런 글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자는 일을 하나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잘 됐다 싶어서 지인에게 연락을 했고 지인은 제보자에게 쇼핑몰 관계자를 연결해주면서 쇼핑몰 대표고 또 여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보자는 일반 모델로 쇼핑몰 피팅 모델로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뭔가 수상한 냄새가 스멜스멜. 네, 그렇습니다. 쇼핑몰 관계자라고 자신을 설명한 노 씨가 전신 사진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당연히 피팅 모델이니까 전신 사진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전신 사진을 보냈어요. 예. 그랬더니 대뜸 비율이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율이 좋으시면 속옷 모델을 추천한다고 하면서 그냥 일반 모델은 시급 6만 원인데 속옷 모델을 하면 20만 원을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쇼핑몰에서 봤던 이제 그 노출 사진이라는 게 수영복 사진이었기 때문에 나도 수영복을 입히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대표는 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쇼핑몰의 대표가 주로 여자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진을 몸매 나오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좀 계속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점점 심해지면서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촬영을 내가 하는데 속옷 모델은 몸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 내가 좀 옆에서 봐야 된다. 괜찮냐? 이거 회사 방침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실시간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얼굴도 나오게 찍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의심 없이 사진을 보냈다고 합니다. 대표가 여자니까 괜찮겠지. 뭔가 조금 꺼림칙하면서도 여자니까 괜찮겠지. 예, 그렇게 해서 여자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사진들을 다 보내고 나는데 갑자기 황당한 문자를 받습니다. 뭐요? 우리 편하게 오빠 동생으로 지낼래요? 그래야 테스트할 때 편하죠. 그 오빠가 그럼 누구예요? 오빠는 남자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자 아니었어요? 라고 하니까 대표는 여자고요. 부대표는 전대 남자입니다. 이렇게 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상해서 쇼핑몰 사이트를 찾아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시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락을 했더니 이게 지금 명함이 있냐? 명함이라도 보내달라니까 명함도 없다 그러고요.
쇼핑몰 관계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냐 그러니까 그걸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나눴던 대화들을 다시 되짚어 보니까 처음에 이 촬영을 하겠다는 것도 스튜디오가 아니었고 그냥 어디 룸카페였다가 나중에는 아파트 주소를 찍어줬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제보자분은 그러고 나니까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가 자기 그 속옷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미 보냈으니까. 이미 보냈으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바로 경찰서로 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경찰서 갔는데 이게 뭐 협박을 받아서 건넨 게 아니라 그냥 직접 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뭐 이건 뭐 형사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건데 오빠로 대해달라던 그 부대표 그자의 연락처를 저희가 받아서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버지입니다. 자, 뜬금없이 여기서 또 아버지는 왜 나올까요? 제작진과의 통화 직접 들어보시죠. 여성분들한테 사진을 받은 적이 있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노 씨는 맞으신 거죠? 아닙니다. 아닌데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입니다. 아, 지금 전화 받으신 분이 노 아버님이시라고요? 예, 아, 그럼 아드님이 현재 어디 계세요?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럼 아드님이 쇼핑몰 운영하는 건 맞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대체 이런 일이 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을까요? 잘못 듣는 것 같은데 손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드님이 어느 병원에 입원 계시는데요? 한림대 병원이요. 공공과병원에 오늘 입원을 했거든요. 지금 IQ가 45고 못 묻히는 수준이거든요. 아버님 맞으시죠? 네. 아니, 분명 그 아들 번호 받아서 전화한 건데. 그렇죠. 일단은 전화했는데 약간 자연스럽게 본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대표 번호로 전화를 우리 제작진이 하니까 너 또 땡땡 맞냐고 물어보니까 아버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 어디 있냐고 하니까 그 사람은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다. 자기 아들은 입원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쇼핑몰 전혀 모른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IQ가 45다라고 얘기하면서 제 차 아버지가 맞냐고 우리 계속 질문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예. 아버지 저 전화를 왜 받습니까? 맞다. 더 이상 묻지 말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쇼핑몰 부대표를 자처했던 사람이 노땡땡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가 제보자가 쇼핑몰 대표를 찾아 나섰어요. 찾았어. 그 대표한테 뭔 얘기를 들었죠? 네, 진작에 폐업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해당 쇼핑몰이 이미 없어진 거였습니다. 2020년에 운영을 멈췄고요. 2021년도에 폐업 처리가 됐다고 전해들은 아이고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껍데기만 남은 유령 쇼핑몰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더 기막힌 얘기를 듣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 제보자가 쇼핑몰 부대표라고 사칭한 사람하고 이제 나눈 대화를 유심히 보더니 나 이 사람 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이구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 이 사람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10대 고등학생 때 쇼핑몰을 이제 막 운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노 씨를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이 노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당신도 이제 이렇게 쇼핑몰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다. 근데 카페는 시끄러우니까 자기 집에서 교육을 받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파트 주소를 알려줬대요. 대표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거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만남은 그냥 끝났지만 그때 내가 이 쇼핑몰을 운영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주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좀 찝찝했다고 합니다. 자, 대표란 사람이 10년 전에는 피해자가 될 뻔했던 거예요. 자, 저희가 또 다른 이런 정보를 얻게 된 이상 그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아드님 예전에 이랬던 거 혹시 들으신 적 있냐? 물었습니다.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혹시 노 되시나요? 네. 그 피해자한테 노출 사진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건 저희 아들이 이제 아니 방금 노 씨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아들이거든요. 아니 방금 노 씨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뭐 아버님이신 거예요? 네. 그럼 아드님은 아직 병원에 계신 거고요? 네. 아까 분명히 통화 처음에는 노 씨라고 인정을 네. 아닙니다. 아까 노라고 했잖아. 예, 다 알겠어요. 노라 했다가 아버지라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그러지 않지요, 그죠? 참 이상하긴 이상한데 이 본인이 저희 제작진이 이게 통화가 좀 닿았습니다. 나중에 좀
노출 사진 받은 적도 없고 뭐 정신병원 지금 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나중에 다시 걸어서 혹시 아들 수사기관 이첩된 거냐, 처벌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본인이 이제 아들, 아버지 두 역할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인 2역을 할 거면 좀 잘하든가, 양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이 대표와 제보자분이 이제 피해자가 두 분이나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가 충분히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 이제 고소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그 과정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이 대표가 전 대표죠. 처음에는 어떤 경찰서에 갔더니 그 경찰서에서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누구의 명예를 어떻게 그 훼손했다는 거냐라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직접 만나본 뒤에 경찰에 신고하지 그러냐. 이건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행히 또 다른 경찰서에 갔더니 이 대표에게 스토킹 처벌법이나 사칭 이런 걸로 한번 처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것에 고소도 하고 또 제보자 역시로 참고인으로 이 쇼핑몰 사칭한 사람, 사칭한 남자와 주고받던 대화를 전부 다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장영재님이 1인 2역은 못해도 전화는 잘 받네. 진짜 어떻게 거는 족족 그렇게 전화는 또 그렇게 받으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갑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50대 여성,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고향을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80대 어머니에게서 긴급 호출을 받았는데요. 어머니는 100억 원이 넘던 재산을 모두 뺏겨 빈털터리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체 여성의 집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양 변호사님? 일단 제보를 주신 분은 5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 50대 여성 과거에 이른바 지역 유지라고 하는 좀 풍족한 집안에서 부족할 것 없이 잘하셨대요. 그런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는데 이 제보자분은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해서 고향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지금 50대면 그때 부모님들만 해도 이른바 출가 외인 어쩌고 해서 딸이 결혼을 간 이유는 좀 안 돌보아 주시는 분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분도 그냥 당연히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면서 맞벌이 가면서 자식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이런 소식이 들리긴 했대요. 그 부모님이 땅 보상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럼 몇 억 정도 받았겠거니라고 그냥 넘겼는데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지역 유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땅이 많으셨던 거예요. 최근에 어머님이 불러서 가봤더니 어머님이 그때 보상으로 한 100억 정도를 받았다. 근데 다시 놀랄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완전 빈털터리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100억이 다 어디로 갔어, 그럼? 네, 어머니에 따르면 땅 보상비로 100억 원을 받은 후에 아들 부부가 우리가 모시겠다면서 어머니의 자택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후 어머니는 100억 중에 50억 정도를 집안 금고에 넣어뒀고 나머지는 통장에 넣어뒀다고 하는데요. 또 같이 살기로 한 아들과 며느리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사주고 또 10억 원이 넘는 상가 건물까지 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따르면 어느 날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도 금고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이구야. 아들은 어머니가 비번을 잘못 치셨나 보다. 돈 어디로 도망 안 간다. 건드리지 말고 냅두셔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아들 부부 몰래 사람을 불러서 금고를 열었는데 텅 비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따졌더니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잡아댔다고 합니다. 자, 아들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뒤늦게서야 모든 걸 알아차리고 이 사연자, 제보자한테 SOS를 치셨어요. 그렇죠. 지금 제보자 입장에서는 보상비로 100억을 받은지도 애초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아들, 남동생 너무 부모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또 어머니가 사랑했기 때문에 각별하게 아끼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 했을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하고요. 따졌다고 해요, 남동생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남동생이 갑자기 금고에 있던 돈을 어머니가 노름하면서 다 쓴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노름이요? 노름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요즘 몸이 좀 안 좋다 싶더니 치매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확 어머니 있는데 확 그냥 요양원에 넣어버릴까라고 겁까지 줬다고 합니다. 아니, 어머니 옆에 있는 데서. 세상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마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고요. 병원에서 입원해서 지내시다가 그것 때문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있다가 충격을 받고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까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남동생 말 추궁을 당하자 우리 엄마 치매 왔구만. 그냥 요양원에 팍 집어넣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쇼크 받으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제보자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게 남동생 부부의 설계 아니었을까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이 남동생 부부의 연기에 속았다는 뭐 그런 주장이신 거죠. 직접 들어보시죠. 그때 며느리가 눈물을 고소하는 거죠. 자기는 이제 이미 돈맛을 봤기 때문에 자기네 둘이서 이렇게 작전을 다 짠 것 같아요. 제가 더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하고 그냥 더 살자고 장문의 편지를 한 몇 통을 씁니다. 자, 어머니가 니들도 이제 좀 독립 좀 해라 한마디 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안 돼요 뭐 이랬다는 거죠 지금. 네, 정말 이 남편하고 아내가 정말 죽이 잘 맞아서 이제 부창 부순 거죠. 그래서 남편이 어머니 돈을 다 이렇게 몰래 빼고 이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너네 이제 독립해라. 그럼 그때부터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며느리가 편지를 쓰고 울고 하면서 저희가 끝까지 잘 모실게요. 그러고 옆에서 이제 막 어머니 마음을 맞춘 거죠. 근데 제보자에 따르면 40대인 이 남동생 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아이를 낳은 후에는 아이를 낳았다는 핑계로 어머니께서 생활비를 1,000만 원씩 줬다고 합니다. 1,000만 원이요? 네, 그러니까 모든 엄마가 물주였던 거죠. 1년에 한 달에? 한 달에 월천. 네, 그렇게 줬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 돈을 다 빼돌려서 처남도 집 사주고 장모도 집 사주고. 아니 세상에 엄마한테 그 돈을 받아서 네. 자기 처가 쪽 식구들한테 이건 이제 막 퍼준 거예요. 며느리랑 이렇게 어떻게 잘 이렇게 며느리가 잘 어떻게 빼돌렸겠죠? 야. 이래서 하여튼 그 금고에 있는 돈도 지금 가져간 것 같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통장에 있는 돈도 인출해서 썼다는 지금 정황 증거까지 확보한 상태고 그 금고에 있던 돈은 주식이나 코인을 쓴 것 같다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보자가 이 집이 이제 딸이 둘이잖아요. 큰 딸이잖아요. 제보자가 여동생을 찾아가죠. 네, 근데 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1,000만 원 생활비를 받은 사람이 더 있었던 건데요. 제보자를 빼고 남동생, 막내, 여동생 모두 월 1,00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거기다가 여동생은 어머니에게 제보의 사업비 명목으로 5억 원까지 빌려갔지만 다 말아먹고 그 돈은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여동생은 제보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뒤 집까지 나갔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어떻게 4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이 한평생을 부모에게 빨대를 꽂고 사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요. 여동생은 나는 정말 쬐끔이고 오빠가 다 해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빠가 빼돌린 돈과 건물 등 언니랑 내가 나눠 가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동생 얘기는 이거예요. 난 진짜 그냥 찌꺼기만 이렇게 그냥 먹은 거지. 왕건이는 우리 오빠가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자기는 슬쩍 빠지려는 거예요. 자,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정말 오빠 그리고 여동생 얼마나 정말 화가 나겠습니까? 하지만 또 어머니한테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자, 그렇지만 그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제보자분이 나는 왜 그 돈 못 받았어 이걸 지금 따지고 싶으신 게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제보자분은 남편도 그렇고 직업도 있고 자신들이 일해서 자녀들 키우는 게 너무 당연하답니다. 다만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이 제보자의 어머니분이 80대였는데 그렇게 돈이 많다라고 해도 늘 아껴 쓰느라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그 전에 보면 자기 위해서는 1,000원짜리 한 장도 안 썼다라는 거고 변기물도 2번, 3번 아껴서 모아뒀다가 버리셨고 아이고야. 저녁에 전기세 요금 많이 나온다고 일찍 불 끄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아끼면서 사시는데 동생하고 동생들이 그렇게 돈을 빼돌렸다라는 게 그게 지금 힘든 거고요. 그걸 따지기 위해서 남동생도 찾아간 적도 있었는데 연락처도 지금 바꿔서 연락도 안 된대요. 근데 아이고. 집 앞에 찾아가는데 제보자를 보니까 그냥 도망갔답니다. 도망가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71년 만에 폐지되는 친족상 도례, 이 남동생 부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계시는데, 자, 최근 헌재에서 결정이 있었잖아요. 헌법 불합치가 났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이 친족 상도례 규정 개선을 하라. 그 이후에는 효력 상실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효력이 있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없어집니다. 이제 문제는 요게 친족 상도례 적용될지 좀 의문스럽긴 해요. 왜요? 상기가 될지. 두 번째, 왜 이거 만들었냐면 이 법이라는 걸 가족의 문으로 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만들었는데 또 하나 더 뭐냐면 증거 같은 게 좀 적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정말 사기 당한 건지.
사기를 당했다면 그 사기를 쳤던 편취했던 증거가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도 처벌이 좀 어렵고요. 친족 상대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입증을 좀 하지 않고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양 변호사님 생각도 비슷하신가요? 형사처벌은 많이 어렵고요. 법이 나중에 바뀌기 때문에 다만 그 가졌던 몇 년 전에 보상받은 거면 재산의 규모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자손들이 다 같이 상속재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일방적으로 빼돌렸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네. 이 세상에 가족이 뭐 이 모양이야 이거. 네, 그리고 제보하신 분은 진짜 엄마가 눈에 밟힐 것 같아요. 돈 다 뺏기고 마지막에 충격으로 그렇게 그러니까요. 사랑하던 아들 때문에 넘어졌고 또 이 남동생을 뭐 벌을 받게 한다 이거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그 불효를 좀 깨닫게 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누나로서 아드님이 혹시 이 방송 보시면 정말 좀 깨닫고 반성하시고 어머니께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좀 사죄하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성토하고 계십니다. 네, 제보자 편에서 한탄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별바라기님, 진짜 돈 앞에서 부모 형제도 없네요 라고 하셨고요. 이인님은 자식 차별인가요?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네. 경미우님은 큰딸만 따돌리고 동생들이 한통 속으로 빼돌렸네요.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덩어리님은 아들이라도 고소해야죠. 이렇게 분노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유, 참.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맛있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콩이라고? 진짜? 콩을 통째로 맛있게 구웠다. 세상에 없던 건강 간식 먹어보면 놀랄 거야. 소이조이.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센시아. 언니, 다리가 왜 이렇게 붓고 아플까요? 그럴 땐 속을 봐야죠. 속이요?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 있으니까. 센시아. 다리 속 정맥 순환을 원활하게. 가벼우니까 정말 좋아요. 센시아. 모르고 어떡하지? 프러쉬! 식물의 놀라운 세척력을 찾아내다. 프러쉬 알로에베라 세탁세제. 섬유 사이 얼룩까지 깨끗하게. 이 맛에 프러쉬 쓰지. 프러쉬.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시간 관계상 글로벌 픽을 전해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